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논어 한마디입니다. 저자는 판덩,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판덩 독서 창시자이다. 시안교통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 과정을 이수했으며 베이징 사범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이수하였다. 공자는 약 2000년 전 시대를 호령하며 약 3000명의 제자를 둘 정도로 명문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한 나라를 운영하는 정책이 되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가치관이 되기도 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공자의 묵직한 한마디는 삶을 개척하고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지혜의 힘을 줍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공자의 필력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한 울림을 전합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논어를 현대에 맞게 잘 해석한 그런 책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진 사람은 공궁함도 즐거움도 편히 여긴다.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 첫 구절.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를 살펴보자. 여기서 공궁함으로 해석된 약은 몹시 고달프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고달픈 환경에서 오랫동안 견디지 못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공자는 왜 어질지 못한 사람이 고달픈 환경에서 오래 견디지 못하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하지 못한다고 했던 걸까?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소인은 외부 환경에 좌지우지 되기 때문이다. 소인이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의 기준도 외부의 사물이나 타인의 평가에 있다. 자기 내면의 어진 본성을 찾지 못하는 소인은 항상 외부에 휘둘리게 된다. 외부 사물에 대한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 소인은 좋은 환경이 지속되면 점점 그 환경에 무감각해진다. 그리고 좋은 환경을 얻는 것이 힘들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게 된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갈수록 불행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복권에 당첨되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의 삶이 대부분 불행해지는 이유가 지나치게 많은 돈으로 삶의 리듬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해가 쉽지 않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첫 문장을 거꾸로 생각해보자. 어질지 못한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도 없다. 이 말은 어진 사람은 공궁함에 오래 처할 수 있고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다가 된다. 어진 사람이 공궁함과 즐거움에 오래 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진 사람에게 공궁함과 즐거움은 단순히 외부 환경일 뿐이다. 어진 사람의 평온한 내면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신의 천명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안회가 그런 사람이었다. 누추한 환경에서 살며 굶주림에 시달릴지라도 안회는 매일 즐겁게 살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했다. 송나라 유학자들은 과거 공자와 아내의 즐거움을 연구했다. 공자와 아내가 힘든 환경에서도 즐거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부유했던 자공이
거만하지 않고 예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극심한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삶이 아주 궁핍해지거나 부유해져도 내면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기 때문이다.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은 궁금함에 오래 처할 수 없고 즐거움에도 오래 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 1년 중에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즐거움을 느낄 때가 몇 번이나 있는가? 직장인들은 항상 휴가를 기대한다. 하지만 막상 휴가철에 여행을 떠나면 기대했던 것만큼 낭만적이지 않은 현지 분위기에 실망하고 힘들어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어진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외부 사물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진정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즐거움은 내면의 것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공자의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자.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 어짐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는 사람은 가난한 삶 속에서도 어짐을 통해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가 살 곳인데 무슨 누추함이 있겠느냐. 어진 사람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락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구절.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는 것은 여러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으로 이로움을 행한다라고 해석해 보자. 어짐을 통해 더 큰 가치를 발견해내고 어짐을 이용해 더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다. 다음 해석으로는 이로움으로 어짐을 양성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다. 부유한 생활에서 즐거움에 오래 처하려면 어짐으로 자신의 품행을 수련해야 한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라는 문장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활용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고 어짐의 범위를 계속 확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공자는 어진 사람은 어짐을 편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짐을 이롭게 여긴다라고 말한 것이다. 대전략에 대하여의 저자 존 루이스 게디스 예일대 교수는 국가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정, 통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게디스 교수는 링컨 대통령의 예를 든다. 링컨의 흑인 해방 선언은 평등을 위한 대전략이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어진 마음이다. 어짐의 뜻을 두고 높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그 사람이 하는 일도 융통성을 가지게 된다. 예컨대 노예제도를 폐지시켰던 링컨도 한때 노예제도를 지지했던 적이 있었다.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노예제도를 옹호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링컨도 때로는 세세한 부분에서 그릇된 길을 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자는 어짐의 뜻을 둔 사람이라면 위대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작은 잘못을 기준으로 나쁜 사람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리고 링컨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다. 나침반이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만약 나침반을 따라간다면 늪지에 빠질 수도 있다. 목적지를 향한 최단 거리를 가는 것이 항상 옳은 방법은 아니다. 최단 거리에는 함정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함정을 피하는 법을 알아야 하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늪지를 돌아가는 우회법을 알아야 비로소 남쪽으로
안전하게 도달할 수가 있다. 나침반과 그것을 손에 쥔 사람의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이다. 공자는 소문이 무성한 시대를 살았다. 사람들은 모두 풍문에 기대어 타인을 평가했다. 진정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던 시대였다. 공자가 말했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만 합당하게 얻지 않으면 처하지 않아야 한다. 부유함과 고귀함은 모든 사람이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그 방법이 합당하지 않으면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자는 막대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나이 40을 넘긴 공자는 노나라에서 행정관리인 중도제에 이어서 법률재판관인 대사구로 지냈다. 이때 공자를 따르는 무리를 만들어서 나라 재산에 손을 댔으면 부유함을 얻었을 것이고 왕과 신하들에게 아첨했다면 입신양명하여 고귀함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올고 닿던 공자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를 만들기는커녕 자신을 미워하는 관리들만 만들고 이웃나라의 모략으로 관직을 그만둬야 했다. 만약 공자가 다른 관리들과 이웃나라에도 아첨했다면 부유함과 고귀함을 얻었을 것이다. 하지만 공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아무런 가치도 없다고 여겼다. 공자는 말한다. 군자가 어짐을 버리면 어떻게 이름을 이루겠는가? 유명해지고 싶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자. 치졸한 방법으로 유명해진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자신이 될 것이다. 덕성이 부족한 채 유명세만 높아진다면 언젠가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자. 군자는 밥을 먹는 사이에도 어짐을 어기지 않으며 이 구절은 먹는 과정에도 군자는 어짐을 어겨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언뜻 보면 상당히 고지식해 보이는 이야기다. 사람은 항상 어짐과 덕성을 어기지 않도록 자신을 단속해야 하며 심지어 밥을 먹을 때조차 어진 것을 어기지 말아야 한다는 소리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자의 뜻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는 식사하는 모습에서 상대의 인품도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상시 함께 일하거나 대화를 할 때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던 사람이 식당에서는 무례하게 행동하고 종업원에게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왜 그런 것일까? 아마도 자신은 돈을 내는 사람이니 감정을 마음대로 발산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존중할 필요가 없으며 자신의 이익과 무관한 사람에게 잘 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류이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밥을 먹는 사이에 어짐을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상대방의 됨됨이를 평가하려면 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만 보지 말고 낯선 사람, 가장 가까운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식사 자리는 사람의 품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공자의 경지까지 수련한다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원활해서 힘을 들이거나 자신을 단속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짐을 몸에 벤 채 행동하는 사람들의 상태이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정말 하고 싶지만 힘이 부족한 것일까? 아니면 하기 싫은 것일까? 만약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면 핑계를 찾아서는 안 된다.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핑계이다. 설사 힘이 부족하더라도 일단 행동한다면
이루고 싶었던 목표 중 일부라도 이룰 수가 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의 저자인 심리학자 안데르스 에릭슨 박사는 자기 분야에서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의 노력이 있었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연구한 에릭슨 박사는 누군가 해낸 일이라면 다른 사람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만약 누군가가 파이값 소수점 1만 자리까지 외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1천 자리까지만 외웠다고 해보자. 이건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외우기 싫은 마음 때문이다. 파이값 소수점을 1만 자리까지 외우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는 생각은 실제로 효과를 발휘해 암기력을 떨어뜨린다. 사람들은 대부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다만 하기 싫을 뿐이다. 그러니 자신의 힘이 부족해서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나는 힘이 부족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마도 있었겠지만 나는 아직 보지 못했다라는 공자의 말은 분위기를 가볍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공자의 농담이었을 것이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에는 힘이 부족한 사람은 없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종교는 사람이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일정한 형태로 분류한다. 데이비 핀처 감독의 영화 세븐을 보면 기독교는 죄를 교만, 질투, 분노, 나태, 인색, 식탐, 음욕으로 분류한다. 반면 불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분류한다. 이런 분류는 세상에 있는 모든 잘못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 뒤에 가장 정제된 방식을 사용해서 분류하고 표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주로 탐욕, 분노,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유교의 경우 공자는 잘못을 분류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나는 유교는 가장 간단하게 과함과 미치지 못함으로 분류했다고 생각한다. 흔히 이야기하는 과요불급이다. 공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과 문제점들은 주로 과하거나 미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서 자로가 공자에게 들은 걸 즉시 행동에 옮겨야 하는지 물었을 때 공자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찌 들은 걸 곧바로 행동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다. 이 말은 부모와 형제가 있는데 어떻게 들은 걸 곧장 행동으로 옮길 수 있냐, 얼른 집으로 가서 부모와 형제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런 의미이다. 공자가 이렇게 대답한 이유는 질문한 사람이 성격이 급하고 경솔한 제자였던 자로였기 때문이다. 반면 또 다른 제자 염류에 대한 공자의 답변은 달랐다. 염류가 들은 걸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지를 묻자 공자는 들었으면서 어째 행동에 옮기지 않는 것이냐, 뭘 꾸물대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 이 대화를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한 제자가 공자에게 같은 질문인데 어째서 다르게 대답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로와 염류는 각각 특징이 다르다. 한 사람은 성격이 급해서 경솔하게 행동하다가 잘못을 저지르고 다른 한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서 고민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잘못을 저지른다. 각기 특징이 다르기에 다르게 대답해 준 것이다. 여기서 성격이 급한 건 과함으로 볼 수 있고 성격이 느긋한 건 미치지 못함으로 볼 수가 있다. 공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잘못의 본질적인 원인은 과함과 미치지 못함에 있다고 보았다. 이처럼 과유불급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면서 저지르는 대부분의 잘못들을 설명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절약해
인색하거나 너무 절약하지 않아 사치하는 건 모두 좋지 못한 태도이다. 과유불급은 어느 정도의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공자는 삼국지의 장비나 수호전의 이규처럼 쉽게 화를 내고 급한 성격이거나 성격이 너무 느려서 모든 일에 무심하고 냉담하거나 열정이 강해서 모든 일에 지나치게 나서려고 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았다. 공자는 도를 추구할 수만 있다면 육체를 버릴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 문장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면서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마음 자세로 학문에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상대성 이론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해서 우주의 운행 법칙을 설명하려고 했다. 만약 할 수 있었다면 그는 정말 죽어도 좋을 정도로 무척이나 만족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진리의 끝에 다가가기만 할 뿐 궁극의 진리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도를 듣기란 무척이나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를 추구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공자가 군자에 대해서 말했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 만일 돈이 넉넉하지 못해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면 마음속으로 군자는 도를 걱정하지 가난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떠올려보자. 우리는 자신의 가난을 걱정하지 말고 도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걱정해야 한다. 군자는 도를 도모하지 먹을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우리는 매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을 다그칠 필요가 없다. 매일 어떻게 도를 추구할지를 생각하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도에는 큰 도와 작은 도가 있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모든 도를 알 수는 없다. 어떤 분야에서 작은 도를 파악하고 또 다른 분야에서 큰 도를 파악하면서 자신의 범주를 계속 확장해 나갈 뿐이다. 그렇다면 작은 도란 무엇일까? 자전거를 수리하는 작은 일에도 규칙과 도가 있다. 어린 시절 자전거 수리법을 배웠을 때 처음에는 서툴러서 힘들었다. 하지만 익숙해지자 간단한 이치라는 걸 알게 되었고 모든 부품을 해체하고 조립할 수 있게 되었다. 회사 경영에도 도가 있다. 만약 자전거 수리처럼 요령을 터득하게 된다면 회사 운영도 더욱 쉬워질 수가 있다. 공자의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말을 해석해보자. 이 문장을 물질 만능주의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인생의 근심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집값이 올라서 큰 돈을 거머쥐어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행복은 채 일주일도 지속되지 못한다.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계속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언젠가는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감 사라진다. 이처럼 우리는 행복의 기준을 외부 물질에 두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물질적인 조건을 개선하면 자신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헛된 망상에 불과하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한다. 물론 이런 태도를 당장 기를 수 없는 만큼 그런 척 행동해 보는 것도 좋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 있는 척 행동하면서 서서히 자신의 마음과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설사 영원히 이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수련의 방향으로 삼는다면 자연스럽게 도에 걸맞는 쪽으로 행동은 변하게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은 의로움이 되어야 한다. 공자는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는 만큼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그 일이 의로움에 부합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의로움에 부합하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공자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의로움이다. 즉, 근본적인 원칙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뿐 어느 이익 집단의 필요를 고려하지 않는다. 공자의 어진 제재로 평가받는 백의와 숙제는 신하로서 폭거를 일으킨 무왕을 폭도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맹자는 달랐다. 맹자는 포항 무도한 통치자였던 주왕을 죽인 것은 반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맹자의 판단은 유교에서 주장하는 기준을 벗어난 부분이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맹자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군자도 천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평범한 사실 때문이다. 천하에는 천태만상 다양한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틀렸다고 하지 말고 의로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로움이란 무엇인가? 의로움에 대한 정의는 시대적인 상황과 문화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서양의 공리주의자들은 최대 다수의 이익과 행복에 부합하는 것이 의로움이라고 보고 있다. 전체의 이익이 손해보다 크다면 의롭다는 것인데 이른 공자의 가치관과는 거리가 있다. 공자는 대다수의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윤리와 도덕을 상실하면 의로움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법가의 경우에는 규범과 법률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의로움을 판단했다. 종교는 각각의 교리에 따른 저마다의 의로움을 말한다. 그렇다면 의로움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 쉽지 않은 일이다. 공자의 말은 때로는 매우 모호하다. 역사 사례를 통해 군자는 덕을 마음에 두고 소인은 땅을 마음에 둔다라는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자. 항우는 소인에 해당되고 소동파는 군자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다. 항우가 함양에서 진나라 황궁을 불태웠을 때 한참무가 함양에서 왕위에 오를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황후는 강동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모든 신하가 한결같이 강동은 중원과 거리가 멀어 천하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항우는 부귀를 이루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밤길을 걷는 것과 같으니 누가 알아주겠는가? 라고 말했다. 마침내 큰 대업을 이룬 항우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것은 비단 옷을 입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다. 항우는 앞날에 유리한 장소가 어디이고 천하의 안정에 도움되는 곳이 어디인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향에서 명성을 떨치고만 싶어 했다. 이런 항우의 결정을 소인은 땅에 마음을 둔다라고 볼 수 있다. 항우의 이런 결정 때문에 천하는 결국 유방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소동파는 항우와는 달리 덕을 마음에 둔 사람이다. 여러 차례 좌천을 당했던 소동파는 가는 곳마다 그곳을 고향으로 삼았다. 그래서 후이 저우에도 소동파의 고향이 있고 하이 난에도 소동파의 고향이 있으며 항저우에도
소동파의 고향이 있다. 이렇게 소동파는 자천되어 있던 곳을 떠나 새로 정착한 지역을 자기 고향으로 삼았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소동파를 자기 지역 사람으로 삼았다. 소동파는 땅이 아닌 덕을 마음에 두었기에 타지에서도 성심성의껏 소통할 수 있었다. 우리가 예의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회사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모두 아니다. 말쑥한 정장을 입고 우아하게 왈츠를 춘다고 해서 예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의의 핵심인 양보를 모른다면 소용이 없다. 양보란 무엇일까? 너무 쉬운 질문이다. 나이 든 노인을 위해 문을 열어주는 게 바로 양보이다. 레이디 퍼스트를 실천하는 게 양보이다.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모든 일이 양보인 것이다. 청나라 때의 일이다. 안위 동성에 장영이라는 정치가가 살았다. 그런데 그의 집을 수리할 때 담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옆집 사람의 원성을 샀다. 이에 장영의 가족들이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물었다. 그러자 장영이 이렇게 대답했다. 고작 담을 세우는 일로 고심을 하다니 삼척 양보하면 문제가 생기겠느냐. 만리장성은 지금도 존재하지만 당시 진시황은 그걸 보지 못했다. 정말이지 시원스러운 대답이다. 장영의 대답을 들은 가족들이 땅에 삼척을 양보하자 이웃도 감동해서 삼척을 양보했다고 한다. 이렇게 두 저택 사이에 6척의 넓은 거리가 생겼다. 그리고 이 거리는 육척 골목이란 이름으로 유명해졌다. 이 고사를 허황된 이야기로만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먼저 양보해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는 운전을 하다가 옆에 오토바이가 지나가거나 행인이 길을 건너면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운다. 그러면 행인은 고맙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런 표정을 보는 나의 기분도 좋아진다. 이렇게 오고 가는 좋은 감정의 교류는 정말 아름답다. 공자의 자리 없음을 걱정하지 말고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하며, 이 말은 자신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것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에게 그 자리에 앉을 능력이 없음을 걱정하라는 말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별다른 능력도 없으면서 학생 회장이 되고 싶은 그 학생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 학생은 마냥 기쁘기만 할까? 당선된 당신은 그럴 것이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그는 앞으로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한 고민으로 불안하고 우울해질 것이고, 결국에는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남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리가 없음을 걱정한다. 누군가는 윗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아부하고 뇌물을 주는 등 저열한 방법을 동원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 자리에 오르면 오히려 고통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으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어 항상 초조해지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태를 설 수 있을지를 걱정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자신이 맡은 자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그에 맞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말 학생회 회장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소통 능력, 지도력, 기획력과 협동 능력을 키워서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가령 총학생회 이전에 과대표 직책을 수행하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능력들을 차근차근 키워나가는 것이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며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 된다. 자신보다 선하고 나은 사람을 만나면 그를 스승으로 섬기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그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교사의 자질.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이란 중국어의 기원은 바로 노자의 이 말에서 유래한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 될 수 있고 선하지 않는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반면 교사가 될 수 있다. 공자의 말도 노자와 비슷하다.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반면 교사로서 자신을 반성하라는 말은 노자의 말에서 선하다와 어질다라는 표현이 다를 뿐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스승처럼 생각해서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 타산지석으로 여겨 그를 닮지 않기를 다짐해야 한다. 친구와 단둘이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가? 친구와 24시간 같이 지내다 보면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나만의 사적인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한 친구일수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만남이 오래 지속될 수가 있다. 어떤 일이 친구의 일이고 어떤 일은 자신의 일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하며 만일 친구의 일에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데 친구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참견하는 것을 그만둘 수 있어야 한다. 그 일은 친구의 일인 만큼 스스로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친구인 것이다. 친한 친구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어떤 친구와 있다가 말이 끊겼을 때 조용한 분위기가 어색하다면 그 친구와의 관계는 막역한 사이는 아니다. 정말로 가까운 친구는 말을 하지 않아도 편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다. 한나절 동안 함께 있으면서 아무 말 없이 각자 책을 읽고 글을 써도 즐겁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은 그 친구에 대한 신뢰감이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생각해보자. 친하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우리는 왜 자꾸 어떤 화제를 찾으려고 하는 것일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을 무시할 수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공자는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밥그릇, 국그릇 등 어떤 한 용도로만 쓸모 있는 그릇처럼 정형화되지 않는 사람이 군자라고 공자가 말한 것이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 가령 회사에서 자기 담당 업무 외에는 조직의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는 회사원을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나 기계로 여긴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소인이다. 한 가지 용도로만 쓰이는 그릇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 나의 담당 업무가 회계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한평생 회계사인 것은 아니지 않는가? 다른 팀원들의 일을 돕고 퇴근 후에는 음악가로 변신하고 집에서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전인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르네상스적인 사람이라고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다. 소인들의 눈에는 나쁜 짓을 하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소인들의 시야는 좁다. 운 좋게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의 체우나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다. 편법이나 지름길을 이용해 원하는 삶에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그 삶을 유지하는 것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에 달려있다.
일시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정직함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인생은 기울어지기 마련이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용이다. 하지만 중용을 따르는 백성들은 드물다.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용의 뜻을 어떤 일을 할 때 앞서거나 뒤처지지 않고 중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중용은 중간에 머물며 이해타산을 따지는 기회주의가 아니다. 진정한 중용은 가장 적절하고 편안한 상태로 다가서기 쉽지 않은 경지이다. 참다운 중용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 공자는 백성 중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했다. 그만큼 실천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중용은 생각보다 까다롭다. 무력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자. 폭력은 나쁜 것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니다. 중용은 어정쩡한 태도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불의 앞에서 용감한 것이 바로 중용이다.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다. 사치와 인색함의 중용은 관대함이다. 자만함과 열등감의 사이에서 중용은 자신감이다. 배움에도 중용이 있다. 무지하면서 배우길 싫어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종일 책만 보는 것도 좋지 않다. 중용은 배움을 즐기는 것이다. 육아에도 중용이 있다. 원칙 없이 아이를 지나치게 예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더 옳지 않다. 원칙을 가지고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중용이다. 회사 경영에서도 중용이 있다. 경영인이 회사를 직원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방임이다. 무엇이든 관여하고 결정하는 것은 독단이다. 경영인의 일과 직원의 일을 구분하는 것이 중용이다. 예,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는 논어를 아주 쉬운 언어로 표현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